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중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승웅 연구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공동부유라는 기조 하에 각 섹터별로 수많은 규제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정책 분석,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이슈가 되었었던 것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에 10월에 이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이 와이탄 서밋에서 포럼에서 공산당 금융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보복 조치가 있었죠. 그 엔트그룹이 원래 11월 초에 상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장 이틀을 앞두고 공산당이 엔트그룹 상장 철회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법 집행 초안이 나왔었는데요. 주된 내용으로는 독점 계약 그리고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벌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미움털이 바뀌었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자사 플랫폼인 타오바오만 사용하도록 강요를 했었다는 혐의로 벌금 3조 원, 원화로 3조 원 정도가 부과가 되었었고요. 텐센트도 기업 인수 시에 보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 50만 위안 벌금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알리바바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텐센트 같은 이런 뭐 원래 좀 당과 관계가 좋았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조치로 좀 넘어갈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그 강도가 굉장히 셌었죠. 그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인 메이투안 그리고 카카오택시 같은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기업 예약 면담이 잡혀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기업 예약 면담은 중국 정부 당국이 관련 부처가 민간 기업 혹은 국영 기업을 소환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시키고 또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아주 강력한 조치,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장을 강행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디디 출신 어플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 플랫폼이죠. 스트리밍 서비스 후야와 더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병시켜서 좀 경쟁력을 제고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역시 반독점법 이슈에 걸려서 합병 철회가 조치가 내려졌었고요. 그리고 7월 말에는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 내 상존하는 모든 어플들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어플들을 모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보도로는 증감회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아예 미국 IPO를 하지 말라라는 조치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너무나 큰 이런 규제 물결 속에서 뭐 앞다퉈서 납작 엎드리고 있죠. 항복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국가 주석이 나서서 추진하는 그런 어젠다이기 때문에 예컨대 8월 17일 날 중앙재경위원회에서 시진핑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빅테크 같은 뭐 재벌 기업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공동부유, 여기서 아주 세게 나옵니다.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뭐 내재된 요구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과 그런 조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조치로 이제 뭐 앞으로 부자 증세, 자본이득세 등 이렇게 뭐 재벌 대기업, 빅테크 그리고 자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강력한 조세 정책이 시행이 예상이 됩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뭐 상속세, 증여세도 다 없고 또 뭐 재산세, 부동산세도 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예상 시기는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핀도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30조 원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얻어맞았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7조 원 정도를 기부를 했습니다. 게임 업계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8월 3일에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라며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 당국은 아주 강력한 셧다운제를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중국 내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아예 온라인 게임이 불가하고 금, 토, 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하루 1시간씩 온라인 게임이 가능하도록
그런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져서 지난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행하는 첫 주말이었는데요. 이게 뭐 주말 내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시간만 열어주는데 그 시간대 다 몰리다 보니 게임 서버가 나가서 온라인 게임 자체가 불가했었죠.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 게임 매출 중 18세 미만 청소년 이용자 비중 6%밖에 안 되고 16세는 3.2%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 규제가 과금의 이런 주체, 대상인 성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점에서 이런 규제의 강도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당국이 좀 절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독점도 그렇고 각종 규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게임 업계에는 당분간 부정적인 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게임 산업 수출액 중에서 이 중 뭐 중국향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던가, 그럼 게임 산업 업계에서도 수출 쪽, 특히나 이제 수출의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 가장 큰 이슈는 또 사교육과의 전쟁이 선언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교육업체들은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가장 세게 규제가 있었던 것은 3월경에 중국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 증시 상장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된 그런 홍콩 교육 업체들도 아예 이제 신주 발행을 못하도록 해서 사실상 자본시장에서의 그런 퇴출을 선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뭐 신동방, TL 같은 이런 대형 초대형 사교육 업체들, 미국에 이미 상장되어 있죠. 그런 교육 업체들 경우는 이미 감원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뭐 중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로 치면 뭐 해커스나 아니면 파고다 어학원 같은 그런 월스트리트 잉글리시 이런 초대형 학원 업체들도 이미 파산 신청을 할 만큼 굉장히 규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로는 쌍감 조치라고 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 그러니까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이 두 개의 부담을 감소하는 조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중국 교육부가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내 우등반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러니까 성적별로 반을 나누지 않고 균등하게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금지, 그리고 3에서 6학년은 기말고사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규제 정책들이 공동부유라는 기조 하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공동부유가 뭔지, 개념이 뭐고 어떻게 나온 배경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부유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중국 역대 지도부의 이런 경제발전 이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국 성립 자체가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잘 살자는 모토 하에 공부론, 모두가 잘 살자, 이런 경제 이론을 집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문화대혁명이 있고 나서 1978년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묘백묘론,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을 했는데, 이게 선부론으로 명명이 되죠. 그러니까 선부론은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다음에 이를 확산시킨다는 이론인데, 예컨대 뭐 상하이나 절강성이나 이런 동부 연안을 먼저 개방을 시키고 부를 축적시킨 다음에 이를 뭐 중서부 사천이나 뭐 이런 뭐 티베트나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들까지 이 성공의 과실을 나누자는 정책입니다. 그 예컨대 뭐 기업으로 보면은 국유기업, 대기업을 먼저 키우고 이를 민영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까지 과실을 나눠주는 일종의 낙수 효과를 노렸었죠. 그래서 3세대, 4세대 그 후진타오도 이 선부론이라는 개념 하에 세부 정책을 시행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소강사회인데요. 소강사회는 뭐 중산층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질적 풍요로움 기반으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산층 사회가 소강사회의 개념이고, 그리고 시진핑 정권도 1기, 2기까지는 갔습니다. 이 소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들을 시행을 한 거고, 그리고 전면적 소강사회는 이거의 기준을 경제 지표를 1인당 GDP 1만 불로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딱 1만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제 선부론을 끝냈고 다시 공부론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바로 공동부유론이라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국이 이미 2010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GDP 기준으로 G2에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1인당 GDP 1만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기준으로 한 중국의 진위 개수가 0.559에서 20년 만에 0.704로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굉장히 좀 쇼크가 있었는데 14억 중국인 중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 대부분 농민이겠죠. 그러니까 18만 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빈곤 상태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가 가진 자산의 비중을 30.6%로 20년 전에 20.9%에서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임기, 세 번째 임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각종 뭐 불만들이 노출이 되면은 정치적 그 입지를 볼 때 불안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공동부유라는 이런 기조를 설정을 하고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 날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수의 번영은 옳지 않으며 빅테크나 재벌 대기업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중국 사회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그런 어젠다로 공동부유가 설정이 되었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공동부유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설에서 공동부유 언급 횟수가 급격히 늘었으니 정말 지금은 중국 사회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공동부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좀 접하고 있는 거는 소득의 재분배일 거예요. 언론 매체에서. 그러니까 뭐 1차 분배는 이런 뭐 상류층,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 간의 이런 소득을 격차를 축소를 하고, 2차 분배는 이제 국가의 역할, 세금, 조세 정책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3차 분배는 부유층, 자본가 그리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로는 자발적인데 그렇게 자발적이지는 않죠.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질적 발전 부분이에요. 이 공동부유가 단순히 이제 소득 재분배만 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 이미 소위 말하는 중속 성장, 그러니까 6%대 GDP 성장이 이제는 사실 슬슬 어렵기 시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양적 성장보다는 좀 질적 발전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과학기술 혁신, 뭐 미국 그리고 미국과의 이런 공급망 디커플링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 자립, 국산 대체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트렌드 중에서 가장 살펴봐야 될 점은, 예전에는 이제 대형주 위주, 대형 우량주 중심의 이런 주도주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형주, 어쩌면 소물까지 좀 증시의 주도주들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강소기업, 중소기업 발전 부분, 이런 정책 드라이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되면서 단순히 수출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의 국내 경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으니까 내수 확대를 통해서 좀 대중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이것도 쌍순환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친환경 발전.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들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관련 섹터로는 태양광, 풍력 발전, 전기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각종 규제들이 뭐 부동산 규제도 그렇고 뭐 의료비도 그렇고 사교육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계 비용을 부담시키는, 증대시키는 주요 요소들인데,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강함으로써 이런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증가해서 내수 확대, 더 크게는 질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공동부유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좀
약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죠. 갑자기 뜬금없이 시진핑이 베이징 증권거래소 신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강소기업 발전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외 시장을 보면요. 신산판이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좀 접근이 어렵습니다. 기관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거래 시장인 신산판이 현행 신산판을 보면은 기본층이 있고요. 혁신층이 있고 정선층이 있는데 주로는 이 두 레이어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신설해서 여기에 다시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중국도 지금 이미 뭐 과창판도 그렇고 창업판도 그렇고 기술주나 이런 좀 벤처기업들을 위한 시장이 있는데 여긴 요건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뭐 기업 규모도 커야 되고요. 일정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심지어 뭐 매출도 일정 부분 좀 높은 그런 상장 요건들이 있는데 뭐 갓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일부 벤처기업들은 상장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한 등용문으로서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신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형 중소 강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최근에 올해 들어서 뭐 중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뭐 규제도 끊임없이 있으면서 관련 섹터들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좀 섹터를 좀 짚어보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오랜 경험이 있죠. 중국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당에 반대 베팅을 하는 거는 좀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던 걸로 저희들이 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 플랫폼, 엔터, 게임 그리고 부동산 규제가 한창인 이런 부동산 같은 섹터들은 당분간은 조금 관망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책 방향에 순응하는 그런 국가주도 정책 수혜주들은 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신재생에너지, 뭐 융기실리콘이나 뭐 통이나 아니면 전기차 밸류체인이 있겠죠. 그리고 테크, 반도체, 국방화창이나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그리고 기술,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보다는 테크, 하드웨어 기업들은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강소 혁신 기업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에서 최근 1, 2년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이고 정교하고 특색 있고 참신한 그런 강소기업들 리스트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총 4,000개 기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상장 기업들은 많지가 않아요. 한 33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분포도를 보면요. 창업판, 그리고 과창판, 그리고 상해 심천 메인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창업판이 제일 많아 보이는데 창업판은 상장수가 1,000개도 넘어요. 근데 허창판은 지금 한 3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강소기업들의 노출도를 보면은 과청판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전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강소 혁신 기업들이 가장 비중이 많은 이런 과창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인들도 그렇고 좀 투자가 어려웠었는데 ETF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창판은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과창판 ETF가 홍콩 운용사인 이제 CSOP에서 올해 1분기에 과창판 ETF를 홍콩에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인들도 이제 03109HK 이 티커로 그러니까 CSOP 스타 50 ETF인데 이를 통해서 과창판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ETF가 정부 기술혁신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런 뭐 가계 이런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이게 또 소비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증시에서 별로 관심 못 받고 있지만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과거 이제 사치제, 럭셔리 소비에서 대중 소비로 좀 넘어간 부분들 좀 팔로우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뭐 음식료, 바이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제 이슈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럽고요. 대신에 유제품이나 뭐 맥주, 뭐 칭다오 맥주 같은 것도 다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내구재, 가전, 뭐 대표적으로 메이디그룹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YTD 수익률로 아직 마이너스인데 아직은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충분히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창판 ETF가 총 50개예요. 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상위 30개 종목 정리해 봤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로써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들의 배경, 그리고 공동부유의 개념과 이런 프레임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변동성 속에서도 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